한국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세대지만 끝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50대 남성입니다. 서울시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의 다수는 중장년 남성이라고.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자살 충동을 경험하면서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훈련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 한국의 50대 남성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상위권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0명을 넘어섭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대다수가 단 한 번도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정말 괜찮아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말할 수 없도록 길들여진 걸까요? 50대 남성들은 1970년대생입니다. 군부 독재의 잔재 속에서 성장했고 IMF 외환 위기를 20대에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회사에선 성과를 내야 했으며 사회에선 강한 가장이어야 했습니다. 남자가 무슨 우울증이야. 그까짓 거 참고 견디면 돼.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나는 괜찮아. 이런 말들을 그들은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배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요. 집사람이랑 애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참으면 되는 건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서울시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남성 중 40%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하지만 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혼자 감당하려 하며 결국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침묵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그들은 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군대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의 표시였고, 직장에서는 감정적이라는 평가가 곧 무능함을 의미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단단해 보이려고 애썼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는 그냥 혼자 부서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침묵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낙인이 되고 상담이라는 단어조차 그들에겐 부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곧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개인의 고집이나 무지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상처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침묵의 세대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자리합니다. 약하면 버려진다. 이 문장은 한국 남성이 수십 년간 체화한 남성성 스크립트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평가받을 것이라는 불안.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감추고 고통을 숨기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남성적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50대 남성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곧 나는 무능하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나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로 변환됩니다. 2023년 한국남성학회 조사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72%가 정신적 어려움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8%에 달했습니다. 왜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평생 보호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보호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암묵적 규칙.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아내한테는 말 못했습니다. 말하면 제가 진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
이 단어는 50대 남성에게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란 시대는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그 과정에서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탈락을 의미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고, 직장에서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남성은 군자여야 했습니다. 군자는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언제나 의연해야 하는 존재. 이 이상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가장,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이미지로 재생산되었습니다. 한국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사회적 정체성 전체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물리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을 훨씬 더 숨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그들은 술을 마시거나 일에 더욱 몰두하거나 그냥 참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병자가 가는 곳이라는 낙인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실 3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근데 정신과는 못 가겠더라고요. 동네에서 누가 볼까봐. 그리고 제 자식들한테도 민망하잖아요. 아빠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요. 이 부끄러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가 주입한 감정입니다. 남자답다는 말 속에 숨겨진 폭력.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는 말 속에 담긴 억압. 남자가 그것도 못 참아? 라는 질문 속에 내재된 혐오. 50대 남성들은 이런 메시지들을 평생 흡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를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끄러움이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50대 남성의 아들들, 즉 20대에서 30대 남성들도 같은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해. 울지 마. 네가 가족을 책임져야 해. 부끄러움의 심리는 세대를 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문제를 도덕적 결함이나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들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침묵을 만들고 침묵은 고립을 만들고 고립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지를. 한국 문학 속 아버지들은 늘 침묵하는 존재였습니다. 박완서의 소설 속 아버지들. 전쟁과 가난 속에서 말없이 가족을 지켜야 했던 남자들. 김승옥의 작품 속 남성 인물들. 자신의 고통을 삼키고 말이 아닌 묵묵함으로만 존재를 증명해야 했던 사람들. 그 서사는 허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다시 문화가 되었습니다. 희생, 책임, 효율은 배웠지만 도움 요청의 언어는 배우지 못한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의 50대 남성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남성에게 감정 표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그까짓 거 참아라.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규율이었으며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남성은 약자로 분류되었고 약자는 도태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50대 남성들이 자라던 시절. 그 시대의 남성성은 억압과 인매의 동의어였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권위적이어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권위가 무너진다고 믿었죠. 학교에서는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이 가장 치욕적인 평가였습니다. 군대에서는 감정 표현 자체가 징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언어는 오직 책임, 의무, 희생뿐이었죠. 이런 문화는 가정 안에서 대물림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아들이 슬퍼하면 그게 뭐 대수냐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두려워하면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는 하나씩 막혀갑니다. 결국 50대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슬픔은 피곤함으로, 불안은 스트레스로, 우울은 무기력함으로 둔갑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울한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이 버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이게 우울증인지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병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무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문해력의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인 것처럼 감정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 문맹입니다. 그리고 50대 한국 남성들은 구조적으로 감정 문맹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문화는 직장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감정 표현을 비효율로 간주했습니다. 일과 감정을 분리하라, 프로답게 행동하라는 말은 곧 감정을 숨기라는 의미였습니다. 50대 남성들은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30년을 버텼습니다. 상사에게 화가 나도 참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견뎠으며 번아웃이 와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것이 직장인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네요. 그 말 한번 들으면 승진은 물 건너가죠. 그래서 다들 로봇처럼 일해요. 감정 같은 건 집에 두고 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집에 가도 감정이 안 돌아와요. 이렇게 감정을 계속 억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감정 억압은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적 질병까지 유발합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내면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2022년 한국심리학회 연구에서는 감정 표현 억제 점수가 높은 중년 남성일수록 자살 충동이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이 고통을 정상이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나만 힘든 건 아니잖아. 원래 인생이 이런 거지. 이런 말들 속에는 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변화의 가능성마저 차단합니다. 감정 표현을 금지당한 문화. 이것이 만들어낸 것은 강한 남성이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남성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은 깊은 균열로 가득한 사람들.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사람들. 그것이 지금 50대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정 표현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50대 남성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감정을 표현하는 남성을 약하다고 평가하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감정 표현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이제 숫자를 직시할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이 자료는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남성의 상담치료 이용률은 여성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비율, 심리상담을 받는 비율, 심지어 자살 예방 핫라인에 전화를 거는 비율까지. 모든 지표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입니다. 그러나 자살률은 남성이 2배입니다. 이 역설적인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침묵은 결국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50대 남성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42.3명. 50대 여성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14.1명.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높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50대 남성 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8.7%, 50대 여성 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18.3%. 이 격차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통의 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50대 남성들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가장 적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3년 연구는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살 시도 전 전문가 상담을 받은 비율. 여성 34.2%, 남성 12.8%. 자살 시도 전 주변에 고통을 털어놓은 비율. 여성 56.7%, 남성 23.1%. 남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묵합니다. 죽음을 선택하기 전까지도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전문가에게도. 그저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택합니다. 남편이 떠나기 한 달 전까지도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는 것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것도. 마지막 날 아침에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평소처럼 말했어요.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이 침묵의 비용은 통계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50대 남성은 약 2,400명, 하루 평균 6.5명, 4시간마다 한 명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는 단 한 번도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는 또 다른 충격을 보여줍니다. 50대 남성의 우울증 진단율 2.3%. 그러나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실제 우울 증상 경험률 37.8%. 16배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50대 남성 100명 중 38명이 우울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진단받는 사람은 고작 9명입니다. 나머지 36명은 그냥 참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8조 원에 달합니다. 생산성 손실, 의료비용, 조기퇴직, 그리고 자살로 인한 손실까지. 침묵의 대가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치르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5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5년 동안 우울증을 혼자 앓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왔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올 걸 그랬다고. 5년을 혼자 버티지 말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그분들한텐 병원 오는 것 자체가 패배 선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용받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학습됩니다.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반면 남성, 특히 50대 남성은 정반대로 훈련받았습니다. 감정 표현은 약함이고 도움 요청은 실패이며 혼자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여성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4.2%, 18.3% 증가. 남성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8.2%, 8.7% 거의 정체. 여성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반면 남성은 여전히 침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50대 남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침묵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동시에 희망을 보여줍니다. 만약 50대 남성들이 여성과 같은 비율로 도움을 청한다면 자살률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지만 동시에 해결의 가능성입니다. 완전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도록 길러진 문화의 결과라는 것.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더 강한 침묵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친구들도 같은 문화 속에서 침묵을 배웠습니다. 가족에게?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말을 막았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50대 남성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고서는 말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50대 남성의 78%가 친밀한 관계 부족을 경험했다고. 그들에겐 가족도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나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저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악화입니다. 침묵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억압된 감정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지 않는 50대 남성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7배 높았습니다. 몸이 마음을 대신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상실입니다. 2023년 한 해 50대 남성 자살로 영향받은 가족 수는 약 9,600명. 한 사람의 죽음은 평균 4명의 가족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빠 힘들어? 라고 한 번만 물어볼 걸.
그냥 한 번만요.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아마 내일도 누군가의 마지막 말은 괜찮아 일 것입니다. 그 괜찮아 속에는 도와달라는 가장 큰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침을 듣지 못합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50대 남성의 83%가 마지막 한 달 동안 주변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드러낸 경우는 단 9%였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이 대가를 치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50대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남성성이 아닙니다.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고집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대가는 이미 너무 많이 치렀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